추석날 친척들이 모인 자리. 며느리 윤미는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친다. 어머니가 맨날 기름 튀겨서 주방 다 망쳐놨잖아요. 분이가 놀라 팬을 흔든 순간 기름 몇 방울이 윤미 팔에 튄다. 어머, 일부러 그런 거예요? 윤미는 눈을 뒤집고 팬을 들어 끓는 기름을 분이에게 그대로 끼얹는다. 같이 당해보세요. 비명과 함께 분이는 쓰러진다. 아들 상호는 며느리에게 달려가며 말한다. 엄마가 잘못했잖아요. 그 순간 분이의 살보다 깊게 데인 건 모정이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 버튼이니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께 분명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북 김천의 오래된 단독주택은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추석 아침의 공기는 선선했지만 부어가는 기름 냄새와 열기로 후끈했죠. 정분이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밀가루를 반죽하고 부침개를 부쳤습니다. 67의 나이지만 명절 음식만큼은 손이 빨랐어요. 호박전, 동그랑땡, 파전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부쳐내는 분이의 손길에는 세월의 노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분이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는 남편이 심었던 감나무가 서 있었죠. 가을이 되면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열매를 맺었어요. 남편이 떠난 지 2년이 지났지만 감나무만큼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보, 올해도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분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떠나버리니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죠.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온 집안 식구들이 모이고 분이는 어김없이 부엌을 지켜야 했거든요. 어머니, 또 그렇게 기름 많이 쓰세요? 아침 7시쯤 며느리 윤미가 화려한 분홍색 한복을 입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윤미는 40대 중반의 나이답지 않게 화장을 진하게 했고 손톱에는 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죠. 목에는 금목걸이를 하고 귀에는 진주 귀걸이를 달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었어요. 명절엔 이 냄새가 집에 배야 제맛이지. 내 시어머니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단다. 분이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어려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는 언제나 이렇게 조심스러웠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지뢰밭을 걷는 것 같았죠. 잘못된 말 한마디면 윤미는 발끈하고 그러면 아들까지 곤란해졌으니까요. 요즘 누가 이렇게 튀겨요? 에어프라이어 쓰면 되잖아요. 주방 벽에 기름때 다 끼고 저 벽 좀 보세요. 온통 누렇잖아요. 윤미는 손가락으로 벽을 가리키며 혀를 찼습니다. 분이는 아무 말 없이 다시 팬을 향했어요. 사실 윤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벽에는 오랜 세월 기름때가 배어 있었고 환풍기를 아무리 돌려도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하지만 분이에게 이 냄새는 추억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명절이면 늘 이렇게 부엌에서 전을 부쳤거든요. 미안하다, 미안해.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환풍기 더 세게 틀게. 분이는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윤미는 코웃음을 치고는 거실로 나갔어요. 분이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전을 뒤집었습니다. 팬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났고 기름이 튀어올랐죠. 손등에 작은 기름 방울이 튀었지만 분이는 그냥 손으로 닦아냈습니다. 이 정도 화상은 익숙했어요. 30년을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았고 지금은 시어머니가 되었지만
여전히 집안일의 중심은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2년 혼자 이 큰 집을 지키며 살아왔죠. 아들 상호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2년 전 김천으로 내려왔습니다. 남편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서였죠. 하지만 아들이 돌아온 것도 잠시, 며느리 윤미는 시골 생활에 불만이 많았어요. 시골은 답답해 죽겠어요. 백화점도 없고 카페도 변변한 데가 없잖아요. 윤미는 틈만 나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분이는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거든요. 오전 10시쯤 아들 상호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45세의 상호는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키는 크지만 어깨는 좁았고 목소리는 언제나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순한 성격이었던 상호는 결혼 후에도 아내 말을 잘 따랐죠.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잘 있었다. 너희는 건강하지? 네, 저희도 잘 지냈어요. 엄마는 또 새벽부터 일어나셨어요? 상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주름이 많았어요. 평생 집안일을 하며 살아온 손이었죠. 상호는 잠시 어머니의 손을 바라보다가 윤미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손을 놓았습니다. 여보, 애들 짐 좀 들고 들어와요. 혼자 다 들라고요? 윤미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상호는 황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분이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들은 어머니보다 아내의 눈치를 더 보게 되었죠. 결혼한 남자는 다 그런 거라고 분이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점심 준비가 한창일 무렵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분이의 남동생 가족, 조카들, 그리고 먼 친척까지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에 모였어요. 거실은 금세 시끌벅적해졌죠.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거실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형님, 올해도 음식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이 동그랑땡 맛 좀 보세요. 진짜 일품이에요. 남동생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분이는 환하게 웃으며 전을 더 부쳤어요.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먹고 웃는 모습을 보면 피곤함도 잊혀졌습니다. 이것이 분이가 명절을 기다리는 이유였죠. 하지만 부엌 한쪽에서 윤미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친척들과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윤미야, 좀 도와줄래? 손이 모자라서 그래. 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저는 손님 상대해야 해요. 어머니가 다 하시면 되잖아요. 평소에도 혼자 다 하시면서요. 그 순간 분이의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웃는 얼굴 뒤에 숨은 슬픔은 아무도 몰랐죠. 분이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부침개를 뒤집었습니다. 상호는 거실에서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끔 부엌 쪽을 힐끗거렸지만 윤미의 시선이 느껴지면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상호는 언제나 아내 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참을 줄 아시니까, 아내는 참지 못하니까. 상호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정오가 가까워지자 상은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동그랑땡, 호박전, 파전, 나물, 갈비찜까지 화려한 음식들이 식탁을 가득 메웠어요. 분이는 마지막 전을 부치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보람이 느껴졌어요. 자, 이제 다 됐다. 들어가서 먹자. 모두 수고했어. 분이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미는 식탁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이거 너무 기름지잖아요. 요즘 사람들 건강 생각 안 하세요?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높은데요.
친척들 앞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분이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래도 명절엔 이래야 맛있지. 1년에 한 번인데 괜찮아. 분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듯 보이는 명절 아침이었지만 이 집안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는 참이었습니다. 분이는 알고 있었어요. 이 평온함이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식탁에 둘러앉은 친척들은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분이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은 순식간에 줄어들었어요. 남동생은 동그랑땡을 집어먹으며 감탄사를 연발했고 조카들은 파전이 최고라며 접시를 비웠습니다. 분이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이것이 명절의 기쁨이었죠. 하지만 윤미는 젓가락도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가끔 한숨을 쉬었어요. 친척들이 말을 걸어도 시큰둥하게 대답할 뿐이었죠. 윤미 씨, 서울 생활은 어땠어요? 김천은 좀 적응됐고요? 사촌 형수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윤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적응이요? 할 게 뭐가 있어요? 백화점 하나 변변한 게 없는데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분이는 황급히 화제를 돌렸어요. 그래도 공기는 좋잖니. 서울은 미세먼지가 심하다며? 공기 좋은 게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살려면 편의시설이 있어야죠. 윤미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상호는 옆에서 아내의 팔을 슬쩍 건드렸지만 윤미는 팔을 뿌리쳤어요. 분이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인데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분이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후식으로 내놓을 송편을 데워야 했거든요. 가스레인지에 찜기를 올리고 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부엌은 다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윤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아직도 부엌에 계세요? 좀 쉬시지 그래요. 송편 데우는 거야. 금방 끝나. 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윤미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이제 못 참겠어요. 윤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니? 이 집에서 사는 거요. 맨날 기름 냄새 나고 벽은 누렇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제 친구들은 다 아파트에 사는데 저만 이런 시골 단독주택에서 살아야 해요? 윤미의 목소리는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분이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참았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너희 집이잖니. 아버지가 평생 지키신 집이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살 차례인데 왜 어머니 고집대로만 해야 해요? 윤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분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죠. 윤미야, 목소리 좀 낮춰라. 손님들 다 듣잖니. 듣든 말든 상관없어요. 저도 할 말은 해야죠. 그 순간 윤미는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진 팬을 가리켰습니다. 분이가 아까 전을 붙였던 팬이었어요. 아직 기름이 남아 있었고 약한 불에 데워지고 있었죠. 봐요, 저거. 또 기름이잖아요. 어머니가 맨날 기름 튀겨서 이 주방 다 망쳐놨잖아요. 윤미는 손님들이 있는 거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부엌 쪽을 쳐다봤어요. 분이는 당황해서 팬을 집으려 했습니다. 미안하다. 지금 치울게. 분이가 팬을 들어 올리는 순간 윤미가 갑자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분이는 놀라 팬을 흔들었고 뜨거운 기름 몇 방울이 튀었어요.
그 기름이 윤미의 팔에 닿았습니다. 아야! 윤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작은 빨간 자국이 팔에 생겼어요. 분이는 황급히 펜을 내려놓고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 미안해. 괜찮니? 빨리 찬물에. 하지만 윤미는 분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분이를 노려봤어요. 어머,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갑자기 다가와서 놀라서. 분이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윤미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어요. 거실에서 친척들이 부엌으로 몰려왔습니다. 상우도 급히 달려왔죠. 무슨 일이에요? 상우가 물었습니다. 윤미는 팔에 빨간 자국을 보이며 소리쳤어요. 시어머니가 일부러 뜨거운 기름을 제게 튀긴 거예요. 아니야. 내가 갑자기 다가와서 놀라서 그런 거야. 분이는 황급히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윤미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 마세요. 제가 다 봤어요. 그 순간 윤미는 가스레인지 위에 팬을 집어들었습니다. 팬 안에는 뜨거운 기름이 반쯤 남아 있었어요. 분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윤미야, 그거 내려놔. 위험해. 위험하다고요? 어머니는 저한테 이걸 튀기셨잖아요. 윤미의 목소리는 이미 이성을 잃은 것처럼 들렸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윤미야, 제발. 분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윤미는 팬을 들어 올렸고 그 안에 뜨거운 기름을 분이에게 그대로 끼얹었습니다. 같이 당해보세요. 윤미의 목소리와 함께 끓는 기름이 분이의 팔과 어깨를 덮쳤습니다. 순간 분이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으악! 뜨거움이 살을 태우는 느낌이었습니다. 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팔과 어깨의 피부가 빨갛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고 물집이 생겼습니다.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친척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상우는 멍하니 서 있었죠. 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상우야. 분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어머니가 아닌 아내에게 달려갔어요. 여보, 괜찮아요? 손 대인 거 아니에요? 상우는 윤미의 손을 잡고 확인했습니다. 윤미는 펜을 바닥에 던지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가 먼저 제게 기름을 튀겼다니까요. 윤미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상우는 아내를 달래며 어머니를 돌아봤어요. 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화상 입은 팔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상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분이는 아들이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리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상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잖아요. 왜 며느리한테 기름을 튀긴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이는 화상보다 더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키운 아들이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아닌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상우야, 엄마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엄마를 믿어줘야지. 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며느리 다쳤잖아요. 남동생이 급히 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팔의 화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형님, 빨리 병원 가셔야 해요. 그래, 병원. 가야지. 분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가 더 아팠어요. 그날 분이의 살보다 깊게 데인 건 모정이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의 마음이 한순간에 짓밟혔으니까요. 김천중앙병원 응급실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분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팔과 어깨의 화상 부위는 차가운 거즈로 덮여 있었지만 통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2등급 화상이라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죠. 보호자분 계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봤어요. 상호와 윤미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오지는 않았죠. 두 사람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윤미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네, 저기 있네요. 분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간호사가 복도로 나가 상호를 불렀어요. 상호는 천천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윤미는 뒤따라 들어오지 않았죠. 엄마,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상호는 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은 바닥으로 향해 있었어요. 입원해야 한대. 2주 정도. 그렇구나. 상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분이는 아들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화상 입은 팔이 너무 아팠어요. 상호야, 엄마 믿어줘. 엄마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엄마, 그 얘기는 나중에 해요. 일단 치료부터 받으세요. 상호는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도로 나갔어요. 분이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화상보다 더 아픈 건 아들의 차가운 태도였죠. 며칠 뒤 분이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4인실이었지만 다른 환자들과 함께 있으니 조금은 덜 외로웠어요. 옆 침대의 할머니는 골절상으로 입원했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분이는 그저 듣기만 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손녀가 매일 오는데 며느리는 한 번도 안 왔어요. 며느리 얼굴 보기가 소원이라니까요. 옆 침대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분이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신은 며느리를 봤지만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았을지도 몰랐죠. 사흘째 되는 날 윤미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분이는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윤미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추석날의 그 날카로운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분이는 경계심이 들었지만 며느리가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괜찮다.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네요. 저도 그날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어요. 윤미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어요. 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며 간병비며 돈이 많이 들 텐데 제가 좀 챙겨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보험도 있고. 어머니, 제가 하겠다는데 그러세요.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윤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몇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이거 서명 좀 해주세요. 보험금 청구하려면 필요하대요. 그래. 보험사에서 온 거야? 네, 제가 대신 받아왔어요. 어머니 몸이 불편하시니까요. 윤미는 서류를 분이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분이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보려 했지만 글씨가 작아 잘 보이지 않았어요. 뭐라고 쓰여 있니? 그냥 보험금 청구 서류예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윤미는 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분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챙겨주는 게 고마웠죠. 그래, 알았어.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화상 입은 팔이 아직 불편했지만 겨우 이름을 적어 넣었어요. 윤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어머니, 잘 쉬세요. 저는 상호 저녁 차려야 해서 먼저 갈게요. 그래, 고맙다. 윤미가 병실을 나가자 분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조금은 마음을 바꾼 것 같아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며칠 뒤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분이가 퇴원 준비를 하던 날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분이 고객님, 통장에서 큰 금액이 인출됐는데 확인하셨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분이는 당황했습니다. 간호사가 전화기를 귀에 대주었어요. 1억 원이 인출됐습니다. 사망보험금 계좌에서요. 1억 원이요? 제가 인출한 적 없는데요. 서류에는 고객님 서명과 지문이 찍혀 있습니다만 분이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받은 돈이었어요. 분이는 그 돈을 노후 자금으로 아껴두고 있었죠. 그런데 1억 원 전액이 인출됐다니. 언제 인출됐나요? 사흘 전입니다. 사흘 전, 윤미가 병실을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분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윤미가 보여준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누가 인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서류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 일단 본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끄는 분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괜찮아요. 괜찮아. 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분이는 퇴원하자마자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서류를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분이의 서명이 있었고 지문도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그 서류를 본 적이 없었어요. 이건 제가 서명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문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서명도 고객님 것과 거의 동일한데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이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서류 한쪽에 작은 얼룩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립스틱 자국이었어요. 윤미가 즐겨 바르는 빨간 립스틱이었죠. 분이는 며칠 전 병실에서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윤미가 서류를 펼쳐놓고 서명을 받았던 그 순간 분이는 글씨가 작아 제대로 읽지 못했고 윤미를 믿고 서명했었죠. 그리고 윤미는 분이의 손을 잡고 지문을 찍게 했던 것 같았어요. 이건 사기예요. 며느리가 저를 속인 거예요. 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은 난처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어요. 그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분이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평생 모은 돈이,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유산이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분이는 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상호는 믿지 않았어요. 엄마, 윤미가 그럴 리 없어요. 엄마가 착각하신 거예요. 상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1억 원이 사라졌어. 그건 엄마가 어디 써서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요즘 많이 피곤하셨잖아요. 아들마저 어머니를 믿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곧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아들마저 모른 척하겠지. 분이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분이는 천천히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서류함이 있었죠. 분이는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여보, 이제 나도 준비할게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분이는 기억해냈습니다. 서명할 때 윤미가 끼고 있던 반지, 서류에 적힌 날짜, 그리고 통장 번호까지 모든 것을 기억했어요. 분이는 이미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상보다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이제 분이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분이는 남편의 서재에 앉아 낡은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날렸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2년 동안 분이는 이 서류함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었죠. 남편의 흔적을 지우는 것 같아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거든요. 서류함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은행 통장 사본, 보험 서류들이었어요. 분이는 하나씩 꺼내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서류함 맨 밑바닥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글씨로 분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분이는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자 토지 매매 계약서와 작은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분이는 녹음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작고 오래된 기기였지만 전원은 켜졌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분이야,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내가 먼저 간 거겠지. 미안하다. 더 오래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2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였죠. 당신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우리 상우 말이야. 너무 착하고 순한 놈이라 걱정이야. 며느리 윤미는 욕심이 많거든. 내가 보기엔 그래. 상우는 며느리 손에 놀아날 거야. 분이는 가슴이 뜯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윤미의 본성을요. 그래서 말인데 김천 외곽에 있는 땅 있잖아. 3,000평짜리. 그 땅을 꼭 내 이름으로 받고 아직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내가 죽으면 상우한테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럼 윤미 손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안 돼. 분이는 서류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였어요. 김천 외곽 3,000평의 땅이었죠. 남편이 젊었을 때 조금씩 돈을 모아 산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지금 평당 200만 원은 할 거야. 앞으로 더 오를 거고. 분이야, 그 땅으로 내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상우한테는 미안하지만 며느리한테 빼앗기느니 차라리 당신이 가지고 있어. 알았지?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분이는 녹음기를 가슴에 안았어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해 준 겁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이렇게 준비해줘서. 분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3,000평이면 6억 원이 넘는 땅이었어요. 남편의 유산 중 가장 큰 재산이었죠. 분이는 토지 등기부등본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아직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명의를 바꿔야겠어. 분이는 다음 날 아침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김천에서 오래 일해온 법무사였고 남편과도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정 사장님 부인 아니세요? 오랜만입니다. 법무사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분이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 땅을 제 명의로 바꾸고 싶습니다. 아, 김천 외곽 땅이네요. 좋은 땅인데 상속 절차 밟으시면 됩니다. 법무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분이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어요. 일주일 정도면 명예 변경이 완료된다고 했죠. 하지만 분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와 이번에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김천에서 유명한 변호사였고 여성 변호사였기에 더욱 믿음이 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변호사는 분이를 맞으며 물었습니다. 분이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고 싶습니다. 유언장이요? 혹시 기존에 작성하신 게 있나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보험금을 가로챈 일, 아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 일, 그리고 화상을 입은 일까지 모두 말했어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건 명백한 사기죠.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아들이 믿어주지 않아요. 신고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아니에요. 은행 서류와 증거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준비를 먼저 하고 싶어요. 준비요? 네. 며느리가 욕심을 더 부리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야 완전히 잡을 수 있잖아요. 분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약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변호사는 분이를 새롭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그 땅을 사회복지재단 명의로 바꾸고 싶어요. 복지재단이요? 왜요? 며느리가 그 땅이 있다는 걸 알면 분명 탐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죽으면 복지재단으로 간다고 하면 며느리는 뭐라도 하려고 할 거예요. 명의를 바꾸려고 할 거고 서류를 위조하려고도 할 겁니다. 변호사는 분이의 계획을 이해했습니다. 함정을 파는 거였죠. 그럼 그 과정을 증거로 남기시겠다는 건가요? 네.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며느리가 접근하면 모두 녹화하려고요. 그리고 서류를 위조하는 순간까지 잡아내고 싶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미 화상도 입었는걸요. 이제 더 잃을 게 없어요. 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도와드리죠. 먼저 유언장부터 작성하시고 부동산 명의 변경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카메라 설치는 전문 업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분이는 그날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과 평소 자신을 돌봐주던 봉사자 박미정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들 상호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죠. 일주일 후 땅의 명의가 분이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분이는 비밀리에 그 땅을 사회복지재단 명의로 다시 변경했어요. 서류상으로는 분이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복지재단 소유였죠. 이제 준비는 끝났어. 분이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며느리가 탐낼 만한 자리였어요. 분이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위치를 정했습니다. 다음 날 전문 업체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카메라들을 거실 시계 안, 화분 뒤, 서재 책장 사이에 설치했어요. 녹화 파일은 자동으로 변호사 사무실로 전송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움직이기를 기다리면 되는군요. 분이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상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한번 와줄래? 무슨 일인데요? 땅 얘기야. 내 아버지가 남긴 땅 말이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윤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무슨 땅이요? 분이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기 시작한 겁니다. 여보, 이제 나도 당신처럼 준비했어요. 지켜봐 주세요. 분이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끓는 기름으로 태운 팔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분이의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복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며칠 후 상우와 윤미가 분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윤미는 평소보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웃음기가 가득했어요. 분이는 거실에서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어머니, 전화해서 땅 얘기하셨잖아요. 무슨 땅이에요? 윤미는 소파에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상우는 옆에 앉아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분이는 차를 따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땅이 있단다. 김천 외곽에 3,000평짜리. 3,000평이요? 윤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우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이제 말씀하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2년이나 됐잖아요. 상우가 물었습니다. 분이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어요. 미안하다. 엄마도 최근에야 서류를 찾았어. 내 아버지 서재에 있더라고. 그 땅이 지금 얼마나 해요? 윤미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평당 200만 원 정도 한다더구나. 그러니까 6억 원쯤 되겠지. 6억 원이요? 윤미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상호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6억 원은 이 집안에서 가장 큰 재산이었죠. 어머니, 그 땅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윤미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분이는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어요. 글쎄다. 엄마 나이도 있고 관리하기가 버거워서 말이야. 팔까도 생각 중이야. 팔려고요? 그건 안 되죠. 윤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너무 급하게 반응한 거였어요. 상호가 아내의 팔을 잡으며 눈치를 줬지만 윤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은 그렇게 좋은 땅을 왜 파세요? 값만 오를 텐데요. 그래도 관리가 힘들잖니. 세금도 내야 하고. 분이는 일부러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미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세금도 복잡하시잖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내가? 네, 저 부동산 쪽 잘 알아요. 서울에서 몇 번 해봤거든요. 윤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분이는 잠시 고민하는 척했어요. 그럴까? 내가 도와주면 엄마도 편하긴 하겠다. 그럼 서류 좀 보여주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윤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분이는 서재로 가서 토지 등기부등본 사본을 가져왔어요. 윤미는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네요. 좋아요.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윤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말이죠. 상호는 옆에서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윤미가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땅 관리 서류 준비해 왔어요. 그래, 고맙구나. 분이는 거실로 윤미를 안내했습니다. 윤미는 서류 가방에서 여러 장의 문서를 꺼냈어요. 이게 뭐니? 세금 관리를 제 이름으로 위임하는 서류예요. 그래야 제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거든요. 윤미는 자연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서류를 자세히 보지 않았어요. 대신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아, 미안하다. 요새 깜빡깜빡해서 말이야. 분이는 머리를 쥐어짜는 척했습니다. 치매 연기의 시작이었죠. 어머니, 이거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윤미가 펜을 건넸습니다. 분이는 펜을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어디에 써야 하지? 여기요, 어머니. 여기 보이시죠? 윤미는 조금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이는 천천히 이름을 적었어요. 글씨는 평소보다 훨씬 흐릿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지문도 찍어주세요. 윤미는 인주를 꺼내 분이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분이는 순순히 따랐어요. 엄지손가락을 인주에 찍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다 됐어요. 어머니, 이제 편하게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윤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윤미는 몰랐어요. 거실 한쪽 시계 안에 작은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다는 것을요. 분이는 윤미가 자신의 손을 잡고 지문을 찍는 순간, 윤미가 서류를 펼쳐 놓는 순간, 그리고
윤미의 얼굴에 번지는 탐욕스러운 미소까지 모두 카메라에 담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 갈게요. 아, 참, 이 서류는 제가 보관할게요. 잃어버리시면 안 되니까요. 그래, 그래. 내가 가지고 있어. 분이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윤미는 기분 좋게 집을 나섰어요. 대문이 닫히자 분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분이는 천천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둔 또 다른 카메라를 확인했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화가 잘 되고 있다는 신호였죠. 잘 찍혔겠지? 분이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파일 잘 받으셨나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네, 잘 받았습니다. 명확한 증거입니다. 며느리분이 명의 이전 서류를 위조하려는 시도가 모두 녹화됐습니다. 분이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봤죠? 당신 말이 맞았어요. 윤미는 욕심쟁이였어요. 분이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화상 입은 팔이 아직 아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기름으로 태운 팔보다 이제 내 손으로 태워줄 차례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분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가을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분이의 복수는 이제 막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김천은 완연한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첫눈이 내렸고 거리는 하얀 눈으로 덮였습니다. 분이는 집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윤미는 그동안 몇 번 더 집을 찾아왔고 그때마다 새로운 서류를 가져왔죠. 어머니, 이것도 사인해 주세요. 토지관리비 자동이체 신청서예요. 윤미는 매번 그럴듯한 핑계를 댔습니다. 분이는 순순히 따랐어요. 치매 연기를 계속했고 가끔은 윤미의 이름도 잊은 척했죠. 너가 누구더라? 우리 며느리지? 네, 어머니. 윤미예요. 아, 그래. 미안하다. 요새 깜빡깜빡해서. 윤미는 분이가 정말 치매에 걸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대담해졌어요. 명의 이전 서류까지 준비해 왔고 분이의 도장을 마음대로 찍기도 했죠. 물론 그 모든 순간이 카메라에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분이는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 여사님,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분이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때가 온 겁니다. 다음 날 분이는 변호사 사무실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변호사는 녹화 파일들을 보여줬어요. 며느리분이 총 5번 방문했고 매번 서류를 위조하거나 부당하게 도장을 찍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드님도 충격이 클 텐데요. 변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이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들은 이미 저를 버렸어요. 며느리 편을 들었죠.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뵙겠습니다. 분이는 사무실을 나와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분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지난 한 달을 떠올렸습니다. 윤미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서류를 내밀던 순간, 분이의 손을 잡고 억지로 도장을 찍게 하던 순간, 가리고 뒤돌아서며 비웃던 표정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오후 2시 분이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상호와 윤미는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두 사람은 대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에는 들뜬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상호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윤미도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왔구나. 분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회의실이었고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 앉으세요. 변호사가 세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상호와 윤미는 나란히 앉았고 분이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윤미는 손을 꼭 쥐고 있었는데 기대감으로 가득한 표정이었죠. 오늘 정분이 여사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상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언장이요? 엄마, 왜 갑자기요? 나이도 있고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분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윤미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어요. 속으로는 이미 계산을 하고 있었죠. 땅은 6억 원, 집은 3억 원, 예금까지 합치면 거의 10억이야. 드디어 다 우리 거야. 윤미는 상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상호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정분인은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본인 소유의 김천 외곽토지 3,000평은 김천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합니다. 순간 윤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호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윤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둘째,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은 평소 본인을 돌봐준 봉사자 박미정에게 증여합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윤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새빨개졌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어요. 셋째, 예금 및 기타 재산은 모두 김천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합니다.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돼. 윤미는 테이블을 쳤습니다. 상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죠. 변호사는 침착하게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넷째, 본인은 며느리 윤미의 명의 이전 사기와 사문서 위조 행위를 직접 목격하였으며 이를 모두 영상으로 녹화하였습니다. 해당 증거는 법원에 자동 제출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윤미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상호는 고개를 천천히 어머니 쪽으로 돌렸어요.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들은 그대로야. 분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윤미는 뒤로 휘청거렸어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분이의 거실이 보였고 윤미가 서류를 펼쳐놓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영상 속 윤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분이가 멍하니 있는 모습, 윤미가 분이의 손을 잡고 억지로 도장을 찍게 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자, 이제 이 땅은 제 거예요. 영상 속 윤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죠. 상호는 화면을 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윤미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함정이라고요? 분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먼저 나한테 끓는 기름을 끼얹었고 보험금 1억 원을 훔쳐갔고 내 땅을 빼앗으려 했잖니? 그게 함정이니? 윤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호는 아내를 돌아봤어요. 여보, 설마 정말? 아니야. 어머니가 거짓말하는 거야. 윤미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윤미 씨 맞으시죠? 네.
윤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 돼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윤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윤미의 손에 수갑을 채웠어요. 그 늙은 여우가 나를 속였다고. 치매인 줄 알았는데 다 연기였어. 윤미는 분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경찰이 윤미를 끌고 나가려 하자 윤미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여보, 여보, 날 좀 도와줘. 윤미가 상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상호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윤미는 결국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분이와 상호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상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상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제 알겠니? 피보다 진심이 진짜 가족이란 걸. 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호는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분이는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팠지만 이것이 진실을 마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한 달 후 김천지방법원 제3호 법정.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방청석에는 분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남동생과 조카들이 함께 했습니다. 상호는 맨 뒤쪽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윤미를 입정시키세요.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곧 윤미가 교도관의 인도를 받으며 들어왔어요. 한 달 사이 윤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화려하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윤미는 피고석에 앉으며 방청석을 둘러봤습니다. 분이와 눈이 마주쳤지만 윤미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상호를 찾았죠. 상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내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검사, 기소 내용을 낭독하세요. 네, 판사님. 피고인 윤미는 시어머니 정분이의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사문서, 위조 및 사기 수법으로 불법 인출하였으며 추가로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대한 명의 이전을 시도하며 또다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윤미는 벌떡 일어났어요. 아닙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억울하다니요? 네. 시어머니가 먼저 저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치매인 척하면서 저를 유인했다고요. 윤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피고인, 계속 진술하시죠. 저는 시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서류 작성도 도와드리고 병원비도 챙겨드리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범죄자로 만들었어요. 윤미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검사, 증거를 제시하세요. 네, 판사님. 먼저 피해자 정분희 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피고인이 방문하여 서류에 서명을 받은 장면이 담긴 병원 복도 CCTV 영상입니다. 대형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윤미가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30분 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윤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간병비를 챙겨드리려고 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검사가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은행 인출 기록이었어요.
피고인은 정분희 씨가 서명한 서류를 가지고 그날 오후 바로 은행에 가서 1억 원 전액을 인출했습니다. 그 돈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됐고 일주일 후 부동산 계약금으로 사용됐습니다. 그건 윤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또한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서류들입니다. 검사가 서류 뭉치를 들어보였습니다. 여기에는 토지 명의 이전 서류가 포함돼 있으며 피해자의 서명과 지문이 위조된 흔적이 명확합니다. 감정 결과 지문은 피해자의 것이 맞지만 인위적으로 찍은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윤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검사는 계속 증거를 제시했어요. 다음은 결정적 증거입니다. 피해자가 자택에 설치한 숨은 카메라 영상입니다. 화면에 분이의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윤미가 서류를 펼쳐놓고 분이에게 도장을 찍게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윤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신도 없으시네. 서명이나 하세요. 영상 속 윤미는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이렇게 치매 걸린 늙은이한테서 재산 빼내는 건 식은 죽 먹기지. 남편은 바보같이 엄마 편만 들고 내가 알아서 다 챙겨야 해.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상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윤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저건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에요. 피고인, 이 영상은 총 5번에 걸쳐 녹화됐습니다. 매번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이것이 우발적 실수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윤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인, 피고인을 변론하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윤미의 국선 변호인이 일어났어요. 판사님, 피고인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오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추석날 끓는 기름 사건도 그 스트레스가 폭발한 것이었고요. 그것이 사기와 위조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변호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이라고요? 그때 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분이를 바라봤어요. 피해자 정분희 씨, 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판사님. 분이는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화상 입은 팔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윤미는 분이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윤미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을 때 진짜 딸처럼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외로울 때도 윤미가 곁에 있어서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윤미는 제 마음을 이용했습니다. 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추석날 윤미는 뜨거운 기름을 제게 끼얹었습니다. 2등급 화상을 입었고 지금도 흉터가 남아 있어요. 분이는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에는 아직 붉은 흉터가 선명했어요. 방청석에서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믿지 않았거든요. 며느리 편을 들었죠. 그날 저는 어머니로서 죽었습니다.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상호는 뒤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윤미는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저를 속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을 훔쳐갔어요. 그 돈은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 했어요. 피해자분,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분이는 윤미를 바라봤어요. 윤미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윤미야, 내가 진심으로 우리 가족이 되려고 했다면 저도 진심으로 널 딸처럼 대했을 거야. 하지만 넌 처음부터 돈만 바라봤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지. 윤미는 고개를 들어 분이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 넌 대가를 치러야 해. 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으로 돌아갔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어요. 판사는 잠시 서류를 검토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윤미, 일어서세요. 윤미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윤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 윤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안 돼요. 윤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계속 말했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윤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교도관이 윤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보, 여보. 윤미는 상호를 불렀습니다. 상호는 천천히 일어나 법정을 나가려 했어요. 윤미는 절규했습니다. 날 버리는 거야? 여보. 하지만 상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윤미는 끌려나가며 계속 울부짖었어요. 법정방 분이는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어요. 상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상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분이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이제 알겠지? 피보다 진심이 진짜 가족이란 걸. 네. 이제 알았어요. 분이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이르지만 이해는 할 수 있었어요.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고 분이는 조용히 그 눈을 바라봤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찾아온 추석 아침, 김천 외곽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어요. 효심 요양센터라는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남편에게서 물려받은 땅 위에 지어진 복지시설이었죠. 넓은 마당에는 노인들이 평상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명절 음식 만드는 냄새가 퍼져나왔어요. 분이는 센터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냄새가 그리울 줄이야. 분이는 중얼거렸습니다. 1년 전 그 끓는 기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화상 흉터는 남아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물고 있었죠. 어르신, 호박전이 다 됐어요? 젊은 여성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박미정이었어요. 40대 초반의 미정은 2년 전부터 분이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해왔던 사람이었죠. 분이가 외로울 때마다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고 병원 갈 때도 함께 가주었던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응, 다 됐어. 동그랑땡도 붙여야 하는데. 제가 할게요. 어르신은 좀 쉬세요. 미정이 앞치마를 두르며 웃었습니다. 분이는 미정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미정은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딸같이 느껴졌습니다. 미정아,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저야말로 어르신 덕분에 이 일을 하게 됐잖아요. 미정은 분이의 유언대로 집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을 팔지 않고 여기 요양센터 운영에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이곳에서 봉사자로 일하며 노인들을 돌보고 있었죠. 기름은 끓어도 어르신 마음은 맑으시네요. 미정이 펜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분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에서는 노인들이 윷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그래, 기름은 끓으면 식는 법이야. 미움도 마찬가지고. 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미는 지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어요. 상호는 이혼 절차를 밟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센터 입구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상호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어요. 1년 사이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상호는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분이는 앞치마를 벗으며 밖으로 나갔어요. 상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1년 동안 상호는 매달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분이가 만나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왔죠. 센터 마당을 청소하고 노인들 식사 준비를 돕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거라. 분이가 말했습니다. 상호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다시 전 붙여드릴게요. 이번엔 제가 할게요. 내가? 네. 제가 배우고 싶어요. 엄마가 평생 해오신 일들을요. 상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분이는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1년 전의 아들과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라졌고 말투도 진실되게 느껴졌죠. 그래, 들어와. 분이는 아들을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상호는 어머니 옆에 서서 앞치마를 둘렀어요. 먼저 반죽부터 해야 해. 밀가루에 물을 조금씩 넣으면서 섞는 거야. 네, 엄마. 상호는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밀가루가 손에 묻었고 반죽이 질척거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호박을 썰어야지. 얇게 써는 게 중요해. 분이가 칼을 건넸습니다. 상호는 조심스럽게 호박을 썰었어요. 손을 베일까봐 천천히 정성스럽게 썰었죠. 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잘하고 있어. 분이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45년을 살면서 아들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모습은 처음 보는 거였어요. 이제 반죽을 입혀서 부치는 거야. 기름은 너무 많이 쓰지 말고. 네, 알겠어요. 상호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나고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엄마, 됐어요. 상호가 첫 번째 전을 접시에 올렸습니다. 모양은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잘했다. 분이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상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어. 분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 아들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 센터 식당에는 노인들과 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큰 테이블에는 상호가 부친 전들이 가득 놓여 있었어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맛있네요. 한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호는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아들이 효자네요. 어머니 복이 많으시겠어. 노인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분이와 상호는 마당을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엄마, 저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엄마께도 잘할게요. 그래, 천천히 하자. 시간이 필요해. 제가 여기서 봉사활동해도 될까요? 주말마다 올게요. 그러렴.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예전처럼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두 사람은 감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나무에는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분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보고 계시죠? 우리 아들 이제 철이 들었어요. 분이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늘에서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센터에는 불이 켜졌습니다. 노인들은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보고 상호는 설거지를 돕고 있었어요. 분이는 마당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끓는 기름에 화상을 입었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날의 아픔, 배신감, 절망이 모두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조차 의미가 있었어요. 그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평화도 없었을 테니까요. 끓는 기름은 식지만 정의는 다시 끓는다. 분이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센터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따뜻한 불빛이 분이를 맞이했고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분이는 그들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분이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